신혼 첫날 밤 씻고 나온 남편이 대뜸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없던 일로 하자고!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금빛 행운이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호텔 스위트룸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지은은 그제야 자신이 진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지은의 가슴속은 설렘보다는 묘한 불안감으로 요동치고 있었죠. 3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은 서로를 알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상민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번듯한 직장과 훤칠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예의 바른 태도가 지은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요. 하지만 욕실에서 들려오던 물소리가 뚝 끊기는 순간 지은은 침대 끝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긴장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상민이 보여주었던 그 묘한 눈빛,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자꾸만 어딘가를 불안하게 힐끔거리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샤워 가운을 걸친 상민이 젖은 머리를 털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은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이하려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상민에게 다가선 순간 저절로 미간을 찌푸리고 말았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씻고 나온 사람에게서 날법한 비누향이나 남성용 스킨 냄새가 아니었으며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진하고 묵직한 잡미 향수 냄새였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상민 씨, 이게 무슨 냄새야? 호텔 어메니티 냄새가 아닌 것 같은데. 꼭 여자 화장품 냄새 같아. 상민은 지은의 질문을 못 들은 척하며 가운의 띠를 신경질적으로 매만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은이 아닌 방구석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입에 쑥 집어넣고는 어린아이처럼 잘근잘근 씹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그 기이한 광경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연애 때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버릇이었을 뿐만 아니라 35살 먹은 성인 남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기괴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상민 씨,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손톱 다 상하겠어. 지은이 걱정스런 마음에 다가가 손을 뻗자 상민이 불에 데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지은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아, 좀 만지지 마. 신경 쓰이게 왜 이래? 짜증이 잔뜩 섞인 날카로운 고함이었습니다. 지은은 너무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결혼식을 올린 새신랑의 반응이라기엔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상민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입에 물고 있던 손가락을 쏙 빼더니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지은은 그 숨막히는 공기를 견딜 수 없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오늘 좀 이상해. 결혼식 때부터 계속 불안해 보이고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상민이 고개를 획 들더니 결심한 듯 지은을 노려보며 내뱉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상민의 표정은 농담 따위를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신혼여행 첫날 밤에 이혼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지금 장난하는 거지? 상민은 다시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며 웅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 너랑 단둘이 자는 거 엄마가 허락 안 했단 말이야. 지은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여기서 왜 나와? 부부가 같이 자는데 시어머니 허락이 왜 필요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상민이 벌떡 일어나며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엄마 심장이 약하잖아. 내가 옆에 없으면 잠도 못 주무시는 분이라고. 내가 효도하겠다는데 너가 뭔데 토를 달아? 지은은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효자라고는 들었지만 이건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였고 지은은 참았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히 효심이 깊은 게 아니라 이건 병적인 집착이나 유아적인 의존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 핑계 대면서 나랑 못 자겠다는 거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이 밤에 나가기라도 하라는 거야? 상민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협탁 위에 있던 지갑을 집어던졌습니다. 싫으면 나가.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말고 몸만 나가라고. 너가 해온 혼수랑 전세금 2억 원? 그거 다 우리 엄마가 관리하는 거 알지? 이혼하고 싶으면 그 돈 포기하고 꺼지든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이 남자가 자신이 알던 다정하고 능력 있는 엘리트 박상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저 돈을 노리고 결혼을 연기한 사기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은의 부모님이 평생을 모아 마련해 주신 2억 원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사실에 지은은 분노보다 앞서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상민의 고함이 끝나기가 무섭게 잠겨있던 욕실 문이 딸각 소리를 내며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명 아까 상민이 나온 뒤로 욕실에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인데 자욱한 수증기 사이로 누군가 걸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룸서비스 직원도 호텔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피곤하게 며느리는 왜 자꾸 꾀꾀거려? 엄마 머리 울리게. 거기에는 시어머니 오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점잖은 평상복 차림이 아니라 속살이 훤히 비치는 붉은색 실크 슬립 하나만 걸친 민망한 차림으로 말이죠. 지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의 몸에서는 아까 상민에게서 났던 그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며 지은을 위아래로 후쳐봤습니다. 그 눈빛은 며느리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 계세요?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오 여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침대로 다가가더니 상민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침대가 출렁거리는 소리가 지은의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왜긴, 우리 아들 잠자리 봐주러 왔지. 얘가 예민해서 내 팔베개 없으면 잠을 못 자잖니. 너도 참 눈치 없다. 알았으면 얼른 불이나 꺼. 상민은 엄마가 오자마자 언제 소리쳤냐는 듯 순한 양이 되어 오 여사의 허리에 팔을 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은에게 윽박지르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엄마 품을 파고드는 어린아이의 표정만이 남아있었죠. 맘이 제가 자꾸 나 귀찮게 해. 그냥 내쫓으면 안 돼? 나 맘이랑만 있고 싶어. 상민의 혀 짧은 소리에 지은은 속이 메스꺼워져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오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은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날렸습니다. 예, 지은아. 넌 바닥에서 자라. 침대가 좁아서 셋은 못 자겠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가든가. 너의 돈은 포기하고 말이야.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코끝을 찌르는 장미 향수 냄새와 눈앞에 기괴한 광경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상민 명의로 들어간 2억 원의 전세 자금이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갔겠지만 지은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자 지은의 피땀 어린 청춘이었으니까요. 오 여사는 지은이 주저앉자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상민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안듯이, 아니 그보다 더 끈적하고 은밀한 몸짓으로 말이죠. 오 여사가 아들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엄마랑 코 자자. 저런 물건은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재워줄게. 지은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모자지간이라기에는 너무나 기괴했고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은이 목격한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오 여사의 발목에는 상민과 똑같은 디자인의 커플 발찌가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반짝이는 은색 발찌가 마치 지은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번쩍였습니다. 지은은 공포와 혐오감에 휩싸인 채 차가운 바닥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곳은 신혼의 단꿈이 있는 호텔방이 아니라 악마들이 사는 지옥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지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편히 누울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닥 냉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와 엉겨붙은 실루엣이 주는 공포가 지은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벽에 기대어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방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인 2억 원이라는 숫자가 족쇄처럼 떠올랐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올 무렵 침대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그만 헉 하고 숨을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도저히 엄마와 아들의 아침 인사라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 여사는 잠든 상민의 얼굴을 사랑스럽다는 듯 쓰다듬더니 천천히 상체를 숙여 아들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볼뽀뽀가 아니었습니다. 질척하고 끈적한 소리가 정적을 깰 정도로 깊고 진한 키스였으며 오 여사의 손은 자연스럽게 상민의 목덜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잠결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기는커녕 익숙한 듯 입을 벌려 그 키스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마치 짐승들의 교미를 보는 듯한 불쾌감에 속이 울렁거렸고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키스가 끝나자 오 여사가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왕자님 일어날 시간이에요. 해가 중천에 떴네. 상민이 부스스 눈을 뜨더니 눈앞에 오 여사를 보고 배시시 웃었습니다. 맘이 더 자고 싶은데 엄마 냄새 좋다. 상민은 35살 먹은 남자가 아니라 젖을 찾는 갓난아이처럼 오 여사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 여사는 그런 아들을 품에 안고 짐짓 엄한 척 엉덩이를 토닥거렸습니다. 안 돼. 오늘 체크아웃하고 집에 가야지.
얼른 일어나서 맘마 먹으러 가자. 지은은 그제야 자신이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지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로의 체온을 탐닉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 역겨운 모닝콜이 끝나고 나서야 상민은 힐끗 지은을 쳐다보며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뭐해? 안 씻어? 밥 먹으러 가게 준비해. 지은은 대꾸할 힘조차 없어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겪어야 할 고통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텔 조식 뷔페로 내려간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묘하게 그들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시어머니의 조합이 특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 여사와 상민이 보여주는 식사 예절이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민은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 하나 들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가져오는 것은 오로지 오 여사의 몫이었죠. 오 여사는 접시에 가득 담아온 음식들을 상민의 앞에 늘어놓더니 마치 소꿉놀이를 하듯 생선 가시를 하나하나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과잉 보호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가 바른 생선살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 앙하고 물더니 반쯤 씹은 상태로 젓가락을 이용해 상민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는 순간 지은은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해. 엄마가 부드럽게 만들었어. 상민은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크게 벌려 엄마의 타액이 묻은 생선살을 받아 먹었습니다. 오물오물. 맛있다. 역시 엄마가 주는 게 제일 맛있어. 지은은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급하게 물을 들이켰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도 경악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상민 씨 손 없어요? 다 큰 어른이 왜 밥을 받아 먹어요? 그것도 씹던 걸. 오 여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지은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며느리의 건방짐을 꾸짖는 시어머니의 위엄이 서려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기묘한 질투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얘는 뭘 그렇게 유난을 떠니? 우리 애가 소화기관이 약해서 거친 걸 잘 못 먹어.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웠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야? 상민도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거들었습니다. 그래, 지은 씨. 당신도 나중에 이렇게 해줘야 해. 나 소화 안 되면 예민해지는 거 몰라?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효도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형적으로 뒤틀린 사육이었고 지은은 이들이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진 지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려다 식탁 위에 올려진 두 사람의 손을 보고 다시 한번 숨을 멈췄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상민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은과 맞춘 결혼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예물을 교환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 지은과 같은 디자인의 백금 반지였는데 지금 상민의 손에 있는 것은 큐빅이 화려하게 박힌 로즈골드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가 생선을 바르고 있는 오 여사의 왼손 약지에서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반지에 고정되자 눈치 빠른 오 여사가 슬쩍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자랑하듯 손을 펴 보이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아, 이거 예쁘지? 엄마랑 우정링 한 거야. 우리 엄마가 서운해하잖아. 결혼 반지는 너무 투박해서 뺐어. 우정링이라니요. 세상 어느 모자가 약지에 똑같은 디자인의 커플링을
그것도 아들의 신혼여행지에서 끼고 다닌단 말입니까? 지은은 어젯밤 침대 밑으로 삐져나와 있던 두 사람의 커플 발찌를 떠올렸습니다. 발찌에 이어 반지까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지은에게 과시하는 듯한 표식 같았습니다. 상민 씨, 그 반지 당장 빼. 내 눈앞에서 그거 빼라고. 지은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상민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 여사가 입으로 잘라주는 고기를 받아먹기에 바빴습니다. 싫어. 엄마가 사준 건데 왜 빼? 너 진짜 질투하냐? 유치하게 왜 이래? 오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냅킨으로 상민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놔두렴. 원래 굴러온 돌은 박힌 돌이 부러운 법이란다. 지은이 너도 꼬우면 너 친정 엄마랑 맞추든가. 아, 너 형편에 이런 금반지는 힘들려나?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지금 당장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실행 안내입니다. 박상민님 명의로 2억 원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이 평생을 모아 쥐어주신 돈과 지은의 퇴직금까지 합친 그 돈이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저 남자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면 저 돈은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이 기괴하고 역겨운 모자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들어가서 증거를 잡고 약점을 파내서 내 돈을 되찾고 저들을 파멸시켜야 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냉수를 원샷했습니다. 오 여사는 그런 지은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도망칠 구멍 따위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 집에 가서 짐 정리해야지. 아, 안방은 내가 쓸 거니까 넌 건넌방 청소나 해라. 지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새 신부가 아닌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악마와 춤을 춰야 하는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불길한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지옥 같았던 호텔을 뒤로하고 도착한 신혼집은 지은이 꿈꾸던 보금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쿰쿰한 공기에 지은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진짜 문제는 공기가 아니라 사람의 위치였습니다. 지은은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캐리어를 끌고 볕이 잘 드는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결혼 전 상민과 함께 침대를 고르고 커튼을 달며 알콩달콩 신혼의 꿈을 키웠던 부부의 침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안방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예, 너 지금 어디로 들어가니? 거긴 내 방인데. 지은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시어머니 오 여사가 팔짱을 낀 채 턱짓으로 건넌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창고나 다름없어서 옷방으로나 쓰려고 했던 북향의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지은은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안방은 저희 부부가 쓰기로 했잖아요. 침대도 저희가 맞춘 킹사이즈가 저기 있는데. 오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지은의 손에서 캐리어를 낚아채듯 밀어버렸습니다. 어른이 같이 사는데 감히 아랫사람이 상석을 차지해? 이 집 가장이 누구니? 돈줄 쥐고 있는 내가 가장 아니야? 지은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돈줄이라는 것도
결국 지은의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2억 원과 상민의 대출금이 합쳐진 것이지 오 여사가 보탠 돈은 10원 한 푼 없었으니까요. 도움을 청하려 상민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이미 엄마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그냥 우리가 작은 방 쓰자.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넓은 침대 쓰셔야 해. 효도하는 셈 치고 양보해. 또 그놈의 효도 타령이었습니다. 지은이 반박하려 하자 오 여사가 쐐기를 박듯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잔말 말고 짐이나 풀어. 아, 그리고 너희 방문은 절대 닫지 마라. 딴짓거리 하다가 들키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알겠니? 오 여사는 마치 감옥의 간수처럼 명령을 내리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은은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당장 갈 곳이 없다는 현실에 이를 악물고 창고방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방 안은 짐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먼지투성이었고 킹사이즈 침대는커녕 싱글 유 하나를 깔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라니 이건 명백한 학대이자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짐을 풀던 지은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캐리어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파우치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지은이 신혼여행을 위해 큰맘 먹고 준비했던 백화점 브랜드의 최고급 실크 슬립과 속옷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 호텔에서 짐을 쌀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지은은 혹시나 해서 가방을 뒤집어 탈탈 털어봤지만 나오는 건 먼지뿐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화장실 쪽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오 여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에 지은의 눈은 자연스럽게 안방 한 구석에 놓인 빨래 바구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나무로 짠 빨래 바구니 위로 삐져나온 붉은색 레이스 자락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은이 잃어버린 바로 그 속옷이었습니다. 지은은 앞뒤 재볼 겨를도 없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 속옷이잖아요. 이게 왜 어머님 빨래통에 있어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속옷을 집어들자 그곳에서는 지독한 장미 향수 냄새와 함께 오 여사의 쿰쿰한 살 냄새가 배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한 번 입고 벗어놓은 흔적이 역력했죠. 지은은 수치심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새 속옷을, 그것도 첫날 밤에 입으려고 했던 이벤트 속옷을 시어머니가 훔쳐 입다니요. 하지만 오 여사의 반응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화장대 앞에 앉아 로션을 바르며 거울을 통해 지은을 힐끗 쳐다보곤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거 짐 정리하다가 예쁘길래 내가 좀 입어봤다. 왜? 다른 것도 아닌데 유난이구나. 지은은 너무 기가 막혀서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도둑질이에요. 어떻게 며느리 속옷을 탐내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오 여사가 천천히 몸을 돌려 지은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둑질을 들킨 사람의 부끄러움은커녕 라이벌을 제압했다는 묘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둑질이라니 말이 심하네. 같이 사는 식구끼리 너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건 너보다 내가 입는 게 태가 더 살더라. 우리 아들도 그러던데?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엄마가 며느리의 속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평가까지 했다는 말인가요? 상민이 그때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또 큰 소리가 나? 지은이 속옷을 들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봤어? 어머님이 내 속옷 입은 거 당신도 봤냐고. 그래서 어머님이 더 잘 어울린다고 했어? 당신들 정말 미친 거야?
상민은 지은의 손에 들린 붉은 속옷을 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냥 한번 입어본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 그리고 엄마가 몸매 관리를 잘하셔서 핏이 좋긴 하잖아. 당신은 좀 빈약하고. 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속옷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구석에는 기본적인 윤리도, 도덕도,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존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속옷을 발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거봐라. 주인도 못 알아보는 물건을 뭐하러 아끼니? 난 너가 칠칠맞게 흘리고 다니길래 챙겨준 것뿐이다. 꼬우면 너 방에 금고라도 들여놓든가.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지금 당장 이 집을 뛰쳐나가면 2억 원은커녕 10원 한 장도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지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대출 실행 완료 문자 메시지가 지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상민님 명의로 2억 원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문자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지은을 이 지옥에 가둬두는 쇠사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속옷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두 모자를 번갈아 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안방도 가지시고 이 속옷도 가지세요. 어차피 더러워서 못 입겠으니까. 오 여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지은은 횡 몸을 돌려 창고방으로 돌아와 문을 쾅 닫으려 했지만 문틀에 발을 들이미는 상민 때문에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문 닫지 말랬잖아. 엄마가 답답해 하신다고. 상민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다시 안방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안방에서는 두 사람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거실을 바라보며 침대 귀퉁이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지은의 위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공간도 사생활도 심지어 속옷 하나조차 지킬 수 없는 감시받는 하녀이자 돈을 뜯기는 호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아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혼인 취소 소송과 친족 간 절도죄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연극의 끝이 파멸이라면 그 파멸의 구렁텅이에 혼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해시태그 창고방에 처박혀 숨죽여 울던 지은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오 여사와 상민의 웃음소리가 잦아들 때쯤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답답한 창고방의 공기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지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안방을 차지하고 희희낙낙거리는 꼴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숨이 턱턱 막혀오는 집구석에서 단 1분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마침 현관 앞에는 이사 오면서 나온 쓰레기들과 오 여사가 먹다 남긴 배달 음식 용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쿰쿰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지은은 도망칠 핑계라도 찾은 사람처럼 서둘러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묵직하고 축축한 감촉이 손끝에 닿자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비위가 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자 차가운 초봄의 밤 공기가 지은의 뜨거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지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깜빡거리며 켜졌는데 그 불빛마저도 왠지 모르게 음산하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조차 지은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에 붙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방금 결혼한 새색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헝클어지고 초라해져 있었으니까요. 1층에 도착해 공동 현관을 나서자 아파트 단지는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분리수거장 쪽으로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귀신이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 등골이 오싹했지만 지금 지은에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 안에 있는 살아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지은의 등 뒤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험, 세댁, 늦은 밤에 고생이 많네. 지은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아보니 경비원 김씨 아저씨가 손전등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순찰을 돌던 중이었는지 모자를 눌러쓰고 경광봉을 옆구리에 낀 채 지은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이사 정리가 좀 늦어서요. 지은이 어색하게 묵례를 하고 지나치려는데 경비원이 지은의 앞을 가로막듯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순히 입주민에게 인사를 건네는 경비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망설이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기, 세댁 7층으로 이사 온 거 맞지? 오 여사님 댁? 지은은 멈칫했습니다. 보통은 남편분 댁이라고 하거나 호수를 말할 텐데 콕 집어서 오 여사님 댁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묘하게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경비원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안타까워서 그래. 세댁이 참하고 착해 보이는데. 경비원은 말을 흐리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지은은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에서의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 낯선 경비원의 태도에서 어떤 불길한 징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저 바빠요. 지은이 재촉하자 경비원은 손전등으로 바닥을 툭툭 치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여기 경비 10년 하면서 별의별 꼴을 다 봤지만 저 집구석 같은 데는 처음이라 그래. 세댁이 모르고 들어온 것 같아서 내가 오지랖 좀 부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댁이 처음이 아니야. 벌써 세 번째라고. 세 번째. 지은은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라니요. 상민은 분명 초혼이라고 했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혼인 기록은 깨끗했습니다. 세 번째라니요? 저희 남편. 아니, 상민 씨 결혼한 적 없어요. 서류도 다 확인했고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자 경비원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쫓겨난 여자들이야 서류에 안 남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맘때쯤이면 저 집에 웨딩드레스 입은 새댁들이 들어왔다가 몇 달 못 버티고 야반도주 하듯이 나갔다고. 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경비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상민과 오 여사는 상습적으로 결혼을 이용해 여자들을 끌어들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여자들 다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 되긴. 다들 빈손으로 쫓겨나거나 도망갔지. 밤마다 고함 소리에 물건 깨지는 소리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아? 근데 희한하게 여자가 나갈 때쯤이면 오 여사 그 여편네는 옷이며 가방이며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더다고. 여자가 해온 혼수를 다 뺏은 건지 뭔지. 지은은 속이 메스꺼워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았다는 말에서 자신의 고가 속옷을 훔쳐 입고 즐거워하던 오 여사의 얼굴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민 명의로 들어간 자신의 2억 원도 떠올랐습니다. 이전의 여자들도 아마 지은처럼 돈을 뺏기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다가
단물 빠진 껌처럼 버려졌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남자는요? 남편은 아무 말 안 해요? 경비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덩치만 큰 등신? 걘 남자도 아니야.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지 마누라가 쫓겨나는데도 베란다에서 구경만 하던 놈이야. 어떨 땐 둘이 끌어안고 낄낄거리는 게, 즉 말도 마. 모자지간이 아주 유별나서 입에 담기도 더러워. 경비원의 증언은 지은이 어젯밤 호텔에서 목격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유별난 모자지간. 아니, 어쩌면 모자지간이라는 탈을 쓴 그 이상의 관계. 지은의 등골을 타고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세댁, 내가 볼 땐 이번에도 오래 못 가. 벌써 눈밑이 퀭하네. 살길 찾으려면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저 사람들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경비원은 그 말을 남기고 멀리서 인기척이 들리자 황급히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분리수거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지만 지은이 느끼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이상한 시댁을 만난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덫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물. 그게 바로 정지은이라는 이름 앞에 붙은 새로운 꼬리표였습니다. 지은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경비원의 말대로 생기를 잃고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지은은 자신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땡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 옆 우편함에 꽂혀 있는 붉은색 우편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단지들 사이에 교묘하게 섞여 있었지만 겉봉투에 찍힌 중요, 긴급이라는 붉은 도장은 지은의 시선을 잡아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은은 주위를 살피며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을 뽑아들었습니다. 수신인은 박상민, 발신인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부업체였습니다. 봉투는 이미 뜯겨져 있었는데 아마 오 여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꽂아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봉투 안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채무 변제 기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강제 집행을 예고한다는 무시무시한 제목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난무했지만 지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핵심적인 숫자와 날짜뿐이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은 무려 5,80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갚아야 할 날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은 날짜를 확인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날짜와 비교해보니 남은 시간은 정확히 7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단 일주일 뒤면 상민의 빚에 대한 강제 집행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토록 결혼을 서둘렀는지, 왜 하필이면 지은의 전세 자금을 남편 명의로 돌리라고 집요하게 강요했는지, 그리고 왜 굳이 혼인신고를 미루지 않고 바로 해치우려 했는지, 그들은 지은의 2억 원으로 이 급한 불을 끄려 했던 것입니다. 지은을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라 5,800만 원의 빚을 갚아줄 현금 인출기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빼앗지 못하면 그들은 파산할 것이고 그렇기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은을 쥐어짤 것입니다. 지은은 최고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그리고 생존 본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세 번째라고? 앞선 두 명은 그냥 당하고 나갔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지은은 우편함을 닫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의 번호키를 누르는 지은의 눈빛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올 때의 그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돈 2억 원을 지키고 저 악마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7일. 그 시간 안에 지은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거실에 환한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오 여사의 콧노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소름 끼치는 콧노래를 배경음악 삼아 전쟁터나 다름없는 집안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해시태그 현관문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날카롭게 갈랐고 지은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복도에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구두 굽소리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딩동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지은은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거실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지은에게 설거지와 청소를 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나갔지만 지금 지은에게 중요한 건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상민의 도박 빚상환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7일이었고 그 안에 이들이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으니까요. 지은의 시선이 베란다 구석에 있는 낡은 붙박이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사 첫날 오 여사가 짐을 정리하면서 유독 그쪽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발소리를 죽여 베란다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쿵거렸지만 지은은 망설임 없이 붙박이장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안에서는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각종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지만 지은의 눈은 맨 아래 칸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라면 상자에 고정되었습니다.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는 모양새가 누가 봐도 수상쩍어 보였죠. 지은은 커터칼을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푹 찢었고 상자를 열자마자 드러난 물건들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두툼한 웨딩 앨범들이었습니다. 한 권이 아니라 무려 3권이나 되었습니다. 지은은 첫 번째 앨범을 펼쳤고 그곳에는 앳된 얼굴의 낯선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상민과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괴한 것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 부분만 커터칼로 난도질이 되어 있었고 어떤 사진은 아예 검은색 매직으로 X자가 벅벅 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도 그 다음 앨범을 펼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하나같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사진 밑에는 붉은색 펜으로 죽어버려라 도둑년 내 아들을 빼자간 년 같은 저주의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원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지은은 세 번째 재물이 맞았고 앞선 2명의 여자들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영혼까지 털린 채 쫓겨났음이 분명했습니다. 지은은 앨범을 덮고 상자 더 깊은 곳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앨범 밑에 깔려있던 낡은 공책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색이 바랜 대학 노트 30여 권이었는데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육아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키운 기록을 남기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기에 지은은 별 생각 없이 가장 최근 날짜가 적힌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읽어내려가던 지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엄마가 쓴 육아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날짜와 함께 그날 상민이 무엇을 먹었는지, 배변 상태는 어땠는지가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성인 남자에 대한 기록이라기엔 너무나 적나라하고 변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월 15일 맑음. 오늘 우리 왕자님이 아침부터 투정을 부렸다. 내 품에 안겨서 젖을 찾는 아기처럼 구는데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아들이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냄새를 맡을 때마다 나는 온몸이 짜릿해진다. 지은은 속이 메스꺼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건 엄마의 일기가 아니라 광적인 스토커나 도착증 환자의 관찰 일지 같았습니다. 지은은 꾹 참고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지은의 이름이 언급된 페이지를 보는 순간 지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월 20일 흐림. 오늘 아들이 새로운 물건을 데려왔다. 이름은 정지은이라고 했다. 엉덩이가 작고 말라서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아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돈 냄새는 좀 난다. 이번에는 좀 멍청해 보이니까 쏙 빼먹고 버리기 딱 좋을 것 같다. 지은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들에게 지은은 사람이 아니라 돈 냄새가 나는 물건이자 멍청한 호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기장을 덮으려던 지은의 눈에 노트 사이에 끼워진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그 메모지를 펼쳐보았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극 대본처럼 대화가 적혀 있는 쪽지였습니다. 메모지 맨 위에는 역할극 수칙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남들 앞에서는 무조건 엄마라고 부를 것. 둘째, 단둘이 있을 때만 누나라고 부를 것. 셋째, 엄마라고 부를 때 더 흥분하는 척 연기할 것. 넷째, 며느리가 의심하면 효도 핑계를 댈 것.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엄마, 단둘이 있을 때는 누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지은은 어젯밤 호텔에서 보았던 두 사람의 키스, 아침 식탁에서의 기괴한 스킨십, 그리고 똑같은 디자인의 커플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호텔 침대에서 오 여사가 상민을 안으며 지었던 그 야릇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세상을 속이며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더러운 내연 커플이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친상간인 줄 알았던 그들의 관계가 사실은 철저한 역할극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공포와 혐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은 시집살이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미친 불륜 커플의 신혼 생활 자금을 대주기 위해 희생된 재물이었습니다. 지은은 몸을 벌벌 떨면서도 휴대폰을 꺼내 일기장과 메모지, 그리고 훼손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초점을 맞추기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증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빼도 박도 못할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은은 상자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베란다를 빠져나와 안방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오 여사가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금단의 구역이었죠.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역겨운 장미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은은 숨을 참고 세면대 위에 놓인 칫솔꽂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오 여사가 쓰는 분홍색 칫솔과 상민이 쓰는 파란색 칫솔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지퍼백 2개를 꺼냈습니다. 먼저 상민의 칫솔을 꺼내 지퍼백에 담았고
그 다음에는 오 여사의 빚을 찾기 위해 수건장을 열었습니다. 수건장 안에는 오 여사가 쓰는 굵은 롤빗이 들어 있었는데 다행히 검고 긴 머리카락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머리카락 한 올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수거해 다른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2개의 지퍼백을 손에 쥔 지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그들의 추악한 가면은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입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띠리릭 하는 도어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귀가였습니다. 지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빗을 제자리에 놓고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실로 뛰어나와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잠깐만.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밖에서 오 여사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누나, 뭐 두고 왔어?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상민의 목소리는 지은이 알던 그 어리광쟁이 마마보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굵은 영락없는 성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소파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은은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누나라는 호칭이 지은이 찾은 역할극 대본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오 여사가 거실로 들어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차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 같아서. 젠장, 그년이 해온 돈으로 산 건데 잃어버리면 안 되지. 상민이 낄낄거리며 대꾸했습니다. 누나도 참 칠칠 맞기는. 어차피 일주일 뒤면 걔 적금도 다 우리 거 될 텐데 뭐하러 걱정해. 빨리 해서 보내버리고 우리 괌이나 가자니까.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지은이 집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들이 말하는 그 디데이 안에 지은은 반드시 이 게임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지은은 품속에 있는 지퍼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표를 받아드는 날 그들이 지은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지은은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사냥꾼을 물어뜯을 차례였습니다. 해시태그 지은에게 지난 사흘은 1년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창고방에서 발견한 역할극 대본과 그들의 은밀한 대화를 엿들은 후 지은은 매 순간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을 참아내야 했으니까요. 오 여사와 상민은 지은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지은이 안 볼 때면 대범하게 스킨십을 즐겼습니다. 설거지하는 지은의 등 뒤에서 오 여사가 상민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윙크를 날리는가 하면 상민은 오 여사가 깎아준 과일을 받아먹으며 그녀의 손가락을 은근슬쩍 빨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은은 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참아야 한다. 완벽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만 참자. 내 돈 2억 원을 찾으려면 저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남편의 도박빚 상환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나흘. 시간은 야속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고 오 여사의 압박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아침 저녁으로 지은을 불러 앉혀놓고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친정 엄마한테 말씀은 드렸니? 우리 아들 사업 자금 융통해 주신다는 거 말이야. 아니, 사위가 급하다는데 처가에서 그 정도도 못 해준대?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엄마가 적금 깨려면 며칠 걸린다고 하셔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은이 고분고분하게 대답하자 오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차갑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청소를 핑계로 화장실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센터에 의뢰한 결과가 나올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쿵거렸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친자 관계라고 나오면 어떡하지? 그저 유별난 모자 관계였고 역할극 대본은 그들의 변태적인 취향일 뿐이라면? 지은의 머릿속을 스치는 온갖 불안한 상상들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검사센터에서 보낸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일 앱을 열었고 첨부된 결과지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로딩되는 그 짧은 몇 초가 지은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화면에 결과지가 떴습니다. 복잡한 유전자 마커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지은의 눈은 오직 맨 아래에 적힌 최종 판정 결과만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한 순간 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검체 A와 검체 B의 친자관계 성립 확률은 0.000%입니다. 두 검체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일치. 지은은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그 단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불일치라는 세 글자가 지은의 망막에 화인처럼 박혔습니다. 혹시나 칠촌이나 팔촌 같은 먼 친척일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전적으로 완벽한 남남, 그저 생판 모르는 타인이었습니다. 지은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과학적인 증거로 확인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목격한 모닝콜 키스도 커플링도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던 끈적한 웃음소리도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성애가 아니라 더러운 치정이었고 가족애가 아니라 범죄의 공모였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지은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걷히고 차가운 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패는 지은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들은 지은을 멍청한 호구로 알고 있겠지만 진짜 사냥꾼은 바로 정지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아, 뭐하니? 똥 싸니? 나와서 과일 좀 깎아라. 오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겠지만 진실을 알고 난 지금은 그 목소리가 그저 가소롭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물을 틀어 얼굴을 씻어내며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자 거실 소파에는 상민과 오 여사가 딱 달라붙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상민의 무릎에 다리를 올리고 있었고 상민은 오 여사의 종아리를 주물럭거리고 있었죠. 지은이 나오자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지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아, 나왔니? 과일이 먹고 싶은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구나. 냉장고에 배 있으니까 예쁘게 좀 깎아와. 오 여사가 짐짓 시어머니인 척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지은은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네, 어머니. 달게 깎아드릴게요. 지은은 과도로 배껍질을 깎으며 거실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상민이 오 여사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자 오 여사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또 멍청한 며느리 흉을 보고 있거나 곧 들어올 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지은의 손에 쥐어진 과도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지은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접시를 내려놓으며 은근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상민 씨.
제가 친정 엄마랑 통화했는데요.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상민이 씹던 손톱을 떼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뭘 하셔? 돈 해주신대? 지은은 뜸을 들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해주시긴 한다는데 엄마가 직접 얼굴 보고 주고 싶어 하세요. 큰 돈이니까 사위랑 사돈어른 모시고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하시네요. 오 여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뭐, 밥을 먹자고? 귀찮게 무슨 밥이야. 그냥 계좌로 쏘면 되지.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워낙 옛날 분이라서요. 그리고 2억 원이나 되는 돈인데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시네요. 만약 싫다고 하시면 돈은 못 주겠다고. 돈을 못 준다는 말에 오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빚상환일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 여사는 상민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정그러시다면 내가 장단을 맞춰드려야지. 언제 보자는 거니? 이번 주 토요일이요. 마침 어머니 생신이시기도 하니까 겸사겸사 친척분들도 초대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열면 어떨까요? 저희 엄마가 비용은 다 대시겠다고 했어요. 생일 잔치라는 말에 오 여사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허영심이 많은 여자였기에 남들 앞에서 과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다할 리 없었습니다. 어머, 사돈이 통이 크시네. 그래, 좋아. 그럼 내 친구들이랑 친척들도 다 부르마. 우리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자랑도 좀 하고 말이야. 오 여사는 벌써부터 명품 옷을 입고 뽐낼 생각에 들떠 보였습니다. 지은은 속으로 차가운 쾌재를 불렀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숙이 목구멍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날은 오 여사의 생일잔치이자 이 추악한 사기단 커플의 장례식이 될 것입니다. 지은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최고급 호텔 연회장으로 예약할게요. 어머니는 주인공이시니까 제일 예쁘게 꾸미고 오세요. 오냐, 그래야지. 우리 아들도 새 양복 하나 맞춰 입고. 두 사람은 신이 나서 낄낄거렸습니다. 지은은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지은의 중얼거림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대하세요. 당신들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끔찍한 생일 파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은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방금 다운로드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대망의 생일잔치, 아니 그들의 장례식이 될 디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새벽같이 일어나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소리와 도마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지만 지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오 여사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상민이 환장하는 치즈 계란말이가 먹음직스럽게 차려졌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자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모습의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도 한 침대에서 자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가 오늘따라 웬일이니? 아침부터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오 여사가 식탁을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지은은 앞치마에 물기를 닦으며 세상에서 가장 순박하고 멍청한 며느리의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내일이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오늘부터 전야제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드세요. 그동안 제가 철없이 굴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지은의 사과에 상민이 콧방귀를 뀌며 식탁 의자를 빼앉았습니다. 진작 좀 이러지.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사랑받는 거야.
알았어? 상민은 여전히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오 여사가 밥을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며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에 지은은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꾹 참고 숟가락을 들어 상민의 밥그릇에 국물을 떠 넣어 주었습니다. 자, 상민 씨. 하세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어머니 손 아프시잖아요. 상민은 지은의 돌발 행동에 잠시 당황하는 듯 싶더니 이내 낄낄거리며 입을 더 크게 벌렸습니다. 오, 지은 씨가 웬일이야? 그래, 마누라가 떠먹여주니까 더 맛있네. 앞으로 쭉 이렇게 해. 지은은 비위가 상해 토할 것 같았지만 생글생글 웃으며 상민의 입에 밥을 쑤셔 넣었습니다. 마치 사육장에 갇힌 돼지에게 도살 직전의 마지막 만찬을 먹이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래, 많이 먹어도. 그게 너가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아침밥이 될 테니까.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거실 소파에 늘어져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은은 과일을 깎아내오며 조심스럽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내일 잔치 때 입으실 옷은 정하셨어요? 제가 백화점 가서 신상으로 한 벌 뽑아드릴까요? 엄마가 잔치 비용 넉넉하게 주셨거든요. 명품과 새 옷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오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의심 많은 오 여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지은이 집안을 뒤지거나 도망갈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지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청소도 해야 하고 음식 준비도 마무리해야 해서요. 상민 씨랑 두 분이서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카드 드릴게요. 한도는 넉넉해요. 지은이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두 사람의 시선이 카드에 꽂혔습니다. 지은을 감시하는 것보다 공짜 쇼핑이 더 급했던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정 그렇다면야 우리가 다녀오마. 넌 집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놔라. 내일 손님들 오시는데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가만 안 둔다. 그럼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상민 씨도 멋진 시계 하나 사고요. 상민은 신이 나서 엉덩이를 흔들며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두 사람이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지은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쿵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비운 사이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는 이 순간에 덫을 놓아야 했습니다. 지은은 안방 청소를 하겠다는 핑계로 청소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여사의 화장대 위에는 각종 향수와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침대 위에는 두 사람이 엉겨붙어 잤던 흔적이 적나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역겨움을 참으며 침대 협탁 아래에 있는 콘센트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초소형 녹음기를 멀티탭 뒤쪽 구석에 교묘하게 부착했습니다. 먼지 덩어리처럼 보여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위치였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거실 소파 밑, 그리고 식탁 밑. 지은은 집 안 곳곳 그들이 돌아와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법한 모든 장소에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나간다. 청소 똑바로 해놔. 현관 쪽에서 상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며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저녁 맛있게 해놓을게요. 지은은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를 듣고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쇼핑을 마치고 돌아와서 낼 은밀한 목소리들이 저 작은 기계 안에 고스란히 담길 것입니다. 지은은 텅 빈 집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창고방에 들어가 육아일기와 찢어진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내일 잔치에 대한 당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엄마, 내일 절대 놀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경찰분들 오실 때까지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약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가 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이거 진짜 예쁘다. 역시 백화점 물건이 좋아. 누나, 나도 이 시계 마음에 들어. 걔 카드로 긁으니까 더 짜릿한데?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두 사람의 들뜬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달려가 요리하는 척을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오 여사는 새빨간 원피스를 몸에 대보며 거울 앞에서 뱅글뱅글 돌았고 상미는 새로 산 시계를 차고 손목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쇼핑은 잘하셨어요? 지은이 반갑게 맞이하자 오 여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래, 덕분에 잘했다. 다리 아파 죽겠네. 예, 시원한 물 좀 다오. 지은은 얼음물을 대령하고는 다시 주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지은은 일부러 설거지통에 그릇들을 요란하게 부딪히며 소음을 냈습니다. 자신이 주방 일에 열중하고 있어 거실의 대화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잠시 후 물을 틀어놓은 채 슬그머니 주방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실에서는 쇼핑의 흥분에 취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 물건들에 대한 품평이었지만 곧 대화의 주제는 돈과 미래로 넘어갔습니다. 자기야, 내일 장모님이 진짜 돈 주실까? 혹시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기야라는 호칭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누구니? 내일 사람들 앞에서 바람 좀 잡으면 안 주고는 못 베길걸? 그리고 정 안 주면 전현 이름으로 대출 하나 더 당기지 뭐. 어차피 제 명의로 된 카드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더 결정적인 한마디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누나, 이번에는 좀 아깝긴 해. 제 요리도 잘하고 말도 잘 듣잖아. 전번 여자들보다 낫던데. 상민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야? 너 지금 전현한테 정들었니? 웃겨 정말. 야, 정신 차려. 우린 돈만 챙기면 끝이야. 2억 받고 내일 축의금 챙기고 일주일 뒤에 대출금까지 갚고 나면 전현은 그냥 쓰레기라고. 알겠어? 아, 알았어. 왜 화를 내고 그래? 난 누나밖에 없는 거 알잖아. 사랑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우리 멍멍이. 이리 와, 뽀뽀 한번 하자. 쪽쪽쪽. 적막한 거실에 질척한 키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녹음이 되고 있을 안방과 거실 테이블 밑에 녹음기들을 떠올리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걸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직접 뱉은 누나, 자기, 사랑해라는 호칭과 돈을 뜯어내고 버리겠다는 범죄 계획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설거지통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릇 하나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거실에서의 키스 소리가 뚝 멈추고 오 여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어머,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조심 좀 해라. 산통 깨지게 정말.
지은은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얼른 치울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죄송하다는 말과 달리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훼손된 웨딩 사진, 변태적인 육아일기, 역할극 대본,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두 사람의 육성 녹음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 꾸러미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몰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 밑과 식탁 밑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들을 하나씩 회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에 들어가야 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지은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들어가 협탁 밑에 녹음기를 떼어냈습니다. 침대 위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은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탐욕과 정욕에 찌들어 흉물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저 평온한 얼굴들이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질 것을 생각하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창고방으로 돌아와 이어폰을 끼고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잡음이 조금 섞여 있었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녹음기 너머로 상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누나밖에 없는 거 알잖아. 사랑해, 자기야. 이어서 오 여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멍멍이. 지은은 녹음 파일을 컴퓨터와 클라우드의 이중으로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잔치 때 쓸 영상 파일에 이 음성을 덮어 씌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지은의 얼굴은 더 이상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작업이 이어졌지만 지은은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은은 완성된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지은의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잘 잤니? 오늘따라 일찍 일어났네. 안방에서 오 여사가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 산 새빨간 원피스를 벌써부터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제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은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여사는 지은의 미소 속에 숨겨진 칼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오늘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해라. 특히 돈 봉투 챙기는 거 잊지 말고. 그럼요. 봉투란 봉투는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지은의 대답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그 봉투가 축의금 봉투가 아니라 법원에서 날아올 소장과 구속영장이 담긴 봉투라는 것을 오 여사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지은은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눈꼬리를 날카롭게 그렸습니다. 거울 속에 지은이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쇼타임이야. 다들 무대 위로 올라갈 준비됐지? 지은은 핸드백을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복도를 울리며 사기극의 종말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주말 저녁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큰맘 먹고 예약한 VIP홀은 입구에서부터 오 여사의 하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그들은 대부분 오 여사가 사교 모임에서 알게 된 소위 돈 좀 있다는 사모님들이거나 상민의 가짜 직장 동료 역할을 해줄 바람잡이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오 여사는 어제 산 새빨간 실크 원피스를 입고 목과 팔목에는
굵은 금부치를 휘감은 채 여왕처럼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오셨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오 여사는 축의금 봉투를 받아 챙길 때마다 입이 귀에 걸릴 듯 좋아했습니다. 그 옆에는 새 양복을 빼입은 상민이 늠름한 아들 코스프레를 하며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누가 봐도 성공한 어머니와 효자 아들의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지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구 한쪽에서 그 역겨운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부글거렸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며느리의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죠. 지은아, 사돈어른은 언제 오시니? 돈 봉투 가지고 오시는 거 맞지? 하객 인사가 뜸해지자 오 여사가 득달같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방금 도착하셨다고 연락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지은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에는 오 여사가 예상치 못한 불청객들이 함께였습니다. 바로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사복 형사들이었습니다. 오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예, 저게 뭐니? 왜 경찰이? 지은은 오 여사의 말을 자르며 마이크가 있는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지은은 마이크를 톡톡 두드려 소음을 낸 뒤 환한 미소로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해 주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민이 당황해서 단상 밑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은 씨, 뭐 하는 거야? 경찰은 왜 왔어? 지은은 상민을 무시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며느리로서 어머니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저 뒤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세요. 지은의 손짓에 따라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빔 프로젝터 불빛이 쏘아졌습니다. 오 여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당장 꺼.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이미 영상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가족 사진이 나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화면이 지직거리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에 등장한 것은 호텔 조식 뷔페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 여사가 생선을 입으로 잘게 씹어서 상민의 입에 넣어주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습니다. 오물오물. 맛있다. 역시 엄마가 주는 게 제일 맛있어. 스피커를 통해 상민의 혀 짧은 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과 헛구역질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더러워 죽겠네. 다 큰 아들한테 밥을 씹어 먹여? 미친 거 아니야? 오 여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잔을 집어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끄라고. 저 미친년 당장 끌어내려. 상민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사복 형사들이 상민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이거 나. 너희들 뭐야?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창고에서 발견된 육아일기와 훼손된 웨딩 사진들이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난도질된 전처들의 얼굴과 엉덩이가 작다느니 돈 냄새가 난다느니 썩알긴 오 여사의 악필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뭐야? 며느리가 한둘이 아니었어? 완전 사이코패스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화면에 떴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0.000%. 불일치. 빨간색으로 강조된 불일치라는 글자가 스크린을 압도했습니다.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지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여기 계신 오 여사님과 박상민 씨는 모자가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죠. 오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 커팅용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닥쳐. 닥치지 못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영상의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두 사람의 적나라한 육성 녹음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아, 알았어. 왜 화를 내고 그래? 난 누나밖에 없는 거 알잖아. 사랑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우리 멍멍이. 이리 와, 뽀뽀 한번 하자. 쪽쪽쪽. 질척한 키스 소리가 연회장의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중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두 사람이 사실은 서로를 자기야, 누나라고 부르는 불륜 커플이었다는 사실에 구토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이었어. 우리가 속았다고. 어쩐지 눈빛이 이상하더라니. 더러운 것들. 하객들은 오 여사를 향해 먹던 음식과 냅킨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지만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손목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오말숙 씨, 그리고 박철수 씨, 당신들을 특수사기, 혼인 빙자 간음, 그리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상민이 아니라 박철수라는 본명이 불리자 가짜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다 저 여자가 시킨 거예요.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조금 전까지 사랑한다며 키스하던 연인의 배신에 오 여사는 눈이 뒤집혀 발악했습니다. 뭐야? 이 배신자 새끼가.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 이 짓까지 했는데 나한테 덮어씌워? 야, 형사 양반. 저놈이 주범이에요. 젊은 놈이 나 꼬셔서 사기치자고 했다고.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구르며 추악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우아했던 붉은색 원피스는 찢어졌고 공들여 세팅한 머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단상 위에서 그 꼴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생일 파티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도였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이 다가와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아,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어.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던 오 여사가 지은을 보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내 돈 내놔. 너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지은은 눈물을 닦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오 여사의 뒷모습을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날렸습니다. 오말숙 씨 생일 축하해요. 간방 콩밥이 호텔밥보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당신들이 쓴 그 가짜 커플링. 내가 중고나라에 팔아서 회식비로 쓸 거예요. 연회장 안에는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여사는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고 상민은 오줌을 지린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지은은 스크린을 끄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 불빛 아래 난장판이 된 연회장에는 오직 진실만이 남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 자금 2억 원은 경찰의 도움으로 동결 처리되었고 이제 되찾을 일만 남았습니다. 지은은 아수라장이 된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라는 꼬리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기단을 무너뜨린 용감한 생존자 정지은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했던 생일 파티가 아수라장으로 끝난 직후 오 여사와 상민은 곧장 관할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뉴스 속보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희대의 막장 사기극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은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 취조실에서는 오 여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오고 있었죠. 화장이 다 번져 흉물스럽게 변한 오 여사는 책상을 내리치며 형사에게 대들고 있었습니다. 억울해요. 난 죄가 없다고요. 저 어린 놈이 나를 꼬셔서 시킨 짓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저런 놈이랑 사기를 쳐요? 오 여사는 조금 전까지 사랑한다며 키스하던 연인을 순식간에 파렴치한 꽃뱀 제비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 조사실에 있는 상민, 아니 본명 박철수의 반응도 가관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형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으니까요. 형사님, 전 진짜 피해자예요. 저 여자가 제가 어릴 때부터 밥 사주고 옷 사주면서 가스라이팅 했다고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인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서로를 끔찍이 아끼던 불륜 커플의 사랑은 형량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지은에게 다가와 커피를 건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정지은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증거가 없어서 처벌하기 힘든데 아주 꼼꼼하게도 모으셨네요. 덕분에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는 지은이 제출한 USB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훼손된 전처들의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들의 여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비원의 말대로 지은은 세 번째 피해자가 아니라 신고된 것만 5번째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전국의 웨딩홀을 돌며 순진하고 생활력 강한 여성들만 골라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혼수 비용과 전세 자금을 뜯어낸 뒤 악랄한 시집살이로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개중에는 빚더미에 앉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도 있었다는 사실에 지은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지은 씨 명의로 대출받은 2억 원은 저희가 즉시 계좌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도박 빚으로 빠져나가기 직전이라 전액 회수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피땀 어린 노후 자금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기 위한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임수에 의한 결혼이었기에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동시에 특수 사기와 혼인 빙자 간음, 가리고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나서야 드디어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피해자 모임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피고석에 들어선 오 여사와 박철수는 몰라볼 정도로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오 여사의 윤기 흐르던 머릿결은 푸석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은 헐렁한 죄수복독에 앙상하게 파묻혀 있었죠. 박철수 역시 살이 쪽 빠져서 퀭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판 내내 서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고 판사가 정숙을 요구할 때까지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고인 오말숙과 박철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혼인관계를 맺고
이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모자 관계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엄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바 이에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오 여사는 판사의 입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오말숙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박철수를 징역 5년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정지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땅, 땅, 땅. 판사 봉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오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년이라니. 말도 안 돼. 판사님, 저는 억울해요. 다 저놈이 시킨 거라니까요. 오 여사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반면 박철수는 판결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는 습관처럼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멍하니 웅얼거렸습니다. 누나, 우리 괌에 가기로 했잖아. 비행기 타야 하는데. 그의 모습은 연기가 아니라 오 여사라는 강력한 통제자를 잃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어린아이의 모습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돈과 욕망에 눈먼 오 여사가 만들어낸 또 다른 괴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들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괴물이든 피해자든 지은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악마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지은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맑은 가을 햇살이 지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햇살은 지난 악몽을 씻어내주는 축복처럼 따스했습니다. 지은의 손에는 혼인 취소 판결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지은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이혼녀라는 꼬리표 대신 사기 결혼을 당당하게 이겨낸 미혼 여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경찰의 도움으로 되찾은 2억 원도 지은의 통장에 고스란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과 친구 미정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끝났어.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엄마는 지은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어주었고 미정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환호했습니다. 저 멀리 호송버스에 실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창 사이로 오 여사가 지은 쪽을 보며 무언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지만 지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된 지나간 오물에 불과했으니까요. 지은은 깊게 심호흡을 하며 가을바람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에서는 더 이상 역겨운 장미 향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유의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2번이나 바뀌어 뼛속까지 시리게 했던 차가운 겨울바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리마다 연분홍 벚꽃이 흩날리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갓볶은 커피 향을 음미하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맘때의 지은은 좁고 어두운 창고방에 갇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감싸고 있는 공기에서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역겨운 장미 향수 냄새도 곰팡이 핀 벽지의 눅눅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향긋한 꽃내음과 무엇보다 달콤한 자유의 냄새만이 지은의 코끝을 간지럽히고 있었으니까요. 그 지옥 같은 사건이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되고 난 뒤 지은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도박판으로 흘러가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되찾은 2억 원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길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작 당신들은 외풍이 심해 겨울이면 입김이 나오는 낡은 주택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고 계셨으니까요. 지은은 건축사무소를 찾아가 가장 좋은 자재와 단열재를 골랐습니다. 사장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요. 우리 엄마 무릎 시리지 않게 보일러 배관 촘촘하게 깔아주시고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통유리창도 제일 두꺼운 걸로 달아주세요. 공사가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지은은 매주 현장을 찾아가 꼼꼼하게 감독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뜯길 뻔했던 그 돈이 내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따뜻하게 지켜줄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새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엄마는 훈훈한 온기가 감도는 거실 바닥에 발을 딛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에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우리 지은이 고생한 돈으로 지은 집이라 아까워서 발도 못 딛겠다. 지은은 엄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 그 사람들한테서 이 돈 지키려고 악착같이 버틴 거 알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 집에서 100년 만년 건강하게만 사셔야 해. 그게 내 복수고 효도야.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을 때 지은은 비로소 가슴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줬던 가짜 가족들은 감옥에 갔지만 진짜 가족의 사랑은 이렇게 더욱 단단해져 있었으니까요. 일상으로 돌아온 지은은 다니던 회사에도 복직했습니다. 사실 복직하기 전까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기 결혼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은의 기우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들은 박수를 치며 지은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정대리 아니지. 이제 정 과장이지.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뉴스 보고 우리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알아? 진짜 멋지더라. 알고 보니 지은의 사연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지은은 회사 내에서 사기단을 때려잡은 용감한 여전사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그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이번 인사고과에서 당당히 과장으로 승진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승진 축하 회식이 있던 날 지은은 가장 큰 조력자였던 친구 미정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앞 곱창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야, 정지은. 너 아까 봤냐? 김 부장님이 너한테 깍듯하게 대하는 거. 예전에는 툭하면 커피 심부름 시키더니 너가 사기꾼들 감옥 보냈다는 소리 듣고 쫄았나 봐. 미정의 너스레에 지은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나 좀 독해진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텐데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되더라. 그게 바로 연륜이라는 거야. 기집애야. 아무튼 고생했다. 내 친구지만 진짜 존경한다.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와 술잔의 온기가 지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었습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그들에게서 소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지은의 앞으로 교도소 소인이 찍힌 꼬질꼬질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발신인은 박철수, 바로 가짜 남편이었던 상민이었습니다. 지은은 편지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편지를 보냈는지 궁금해 내용을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인지 콧물 자국인지 모를 얼룩으로 지저분했고 글씨는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지은 씨, 잘 지내? 여기는 너무 추워. 엄마. 아니, 오말숙 그 여자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나는 형량이 더 늘어날 것 같아. 지은 씨, 나 진짜 피해자인 거 알지? 내가 누나라고 부른 것도 다 시켜서 한 거야. 나 아직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영치금 좀 넣어주면 안 될까? 내가 나가면 평생 발 닦아주면서 갚을게. 당신의 영원한 남편 철수가. 지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비겁함,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돈 뜯어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천박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사랑? 너가 사랑을 알아? 넌 그냥 평생 그 안에서 썩는 게 인류를 위한 길이야. 지은은 편지를 잘게 찢어 변기통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물을 내리는 소리와 함께 그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찌꺼기들을 영원히 하수구로 흘려보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지은의 마지막 자비이자 완전한 이별의식이었습니다. 다시 공원 벤치로 돌아와 앉은 지은은 가볍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공원 산책로에는 손을 잡고 걸어가는 다정한 연인들과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평범한 행복이 사무치게 부러워 가슴이 아렸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단단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나의 행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지은은 벤치 옆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발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깊은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음을 믿었습니다. 지은은 맑은 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청량한 공기였습니다. 지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담아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세요. 결혼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를 위한 희생양도 빚을 갚기 위한 거래 수단도 아닙니다. 결혼은 온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착취하거나 통제하려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가면을 벗겨내세요.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의무이자 진짜 효도입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그녀의 밤은 평온하고 그녀가 맞이할 아침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요. 호텔방에서 맡았던 그 끔찍하고 역겨운 장미 향수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지은의 인생에서는 오직 그녀가 스스로 피워낸 향기로운 꽃내음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지은은 공원을 빠져나와 자신이 걸어갈 새로운 길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 위로 찬란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지옥 같았던 첫날 밤의 기억은 영원히 안녕입니다.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타인의 인생을 망치려던 악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에서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억울한 사연자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가슴 뛰고 더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